한때 아시아의 기술을 선도하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인 정신과 정밀함은 세계를 감탄케 했고 누구도 그들의 뒤를 따를 수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변화의 물결은 그들의 자부심을 시험하기 시작했죠. 혁신을 선택한 이웃과 정체된 거인의 대비. 일본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의 베테랑 엔지니어는 이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으며 변화의 시대에 맞춰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라고 합니다. 일본의 반도체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 강국, 정밀함으로 유명한 산업, 그리고 우리만의 철저한 장인 정신. 일본은 항상 그런 나라였으니까요. 학교 다닐 때 배운 역사도 늘 자랑스러웠어요.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경제대국,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흔들던 일본의 모습이요. 어릴 적부터 일본이 만든 것은 최고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집에서는 일본의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오갔고 어른들은 우리 기술이 세계를 지배했지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물론 저도 그런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특히 저는 반도체 산업에 자부심이 많았어요. 일본의 정밀한 소재 기술과 생산 공정은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에서도 반도체 전공을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일본 반도체 산업은 한때 세계를 휘어잡았고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제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어요. 그런데 NHK에서 한국 관련 특집 방송을 했을 때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누워 TV를 켰어요. NHK에서 한국의 기술혁명이라는 특집을 방영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화면에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반짝이는 최신 설비와 끝없이 이어진 클린룸이 비춰졌어요. 심지어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 자동화 로봇의 모습도 보였는데 그 정밀성과 효율성은 제 예상 이상이었어요. 이게 과연 진짜일까? 저도 모르게 화면에 몰입했어요. 평택 캠퍼스는 단순히 생산시설이 아니라 첨단 기술의 집합체 같았어요. 이어서 삼성중공업 조선소가 나왔는데 초대형 LNG 운반선이 건조되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조선소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반박하고 있었어요. NHK가 한국을 너무 미화하는 거 아닐까?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일본은 한때 조선업에서 세계 최고였고 반도체도 우리가 더 오래된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히 한국이 우리를 뛰어넘었다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저는 왠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잘 나간다고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결국 TV는 원래 과장되기 마련이다라며 제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이 방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몇몇 동료들도 방송을 봤다면서 한국이 반도체에서 꽤 앞서간 것 같아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이 앞서간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부정하고 싶었어요. 제가 속한 팀은 반도체 공정 개선과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요. 일본 기술은 정밀함과 안정성을 자랑하는데 한국은 속도와 효율성으로 승부를 건다고 알고 있었죠. 그날 회의에서도 삼성의 기술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건 그들이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이렇게 반박했죠. 하지만 제 주장에 동료들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속으로는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애써 한국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방송이 좀 과장된 거겠지. 진짜 상황은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하지만 며칠 뒤 회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와 기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제 옆자리에서 자료를 넘기던 동료가 작게 웃으며 속삭였어요. 한국이랑 협력이라니 좀 의외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발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생산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술 협력을 통해 양측 모두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다니요. 평소 같으면 가볍게 흘려들었을 텐데 NHK 방송에서 봤던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끝없이 이어지던 클린룸, 자동화 로봇, 글로벌 점유율 1위라는 설명들까지요. 하지만 우리 기술이 더 뛰어납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말을 꺼냈어요. 한국은 빠른 실행력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기술 기반은 일본이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들과 협력해야 하죠?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좀 날카로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견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생산 속도와 효율성은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협력은 단순히 경쟁이 아니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는 의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저는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요즘 삼성 진짜 대단하대. 일본에서 쓰이는 반도체 중 상당수가 삼성제래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 말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삼성전자에 관한 자료를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평택 캠퍼스에 관한 해외 언론의 기사들이 많더군요. 생산성, 투자 규모,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객관적인 데이터들이었지만 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유키 씨, 삼성과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봐 주세요. 이번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역할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제가 삼성을 직접 알아봐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팀장님 앞에서 그런 기색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단정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한국 출장이 결정되었어요. 출발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팀과 만나게 될 겁니다. 몇몇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했어요. 한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유키 씨가 먼저 가는군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걱정스러웠어요. NHK에서 본 그 화려한 모습들이 제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면 어떡하죠? 출장 당일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한국은 저에게 낯선 세계였습니다.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다르다는 느낌이었어요. 공항부터가 세련되고 효율적이었는데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와 빠른 짐 수령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공항 내 곳곳에서 들리는 일본어 안내방송은 묘한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언어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니 역시 일본이 대단하지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공항에서 예약된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스카이라인,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 그리고 어딘가에서 봤던 익숙한 글로벌 기업들의 로고들까지. 이게 정말 한국인가? 저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이미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체크인했는데 체크인 과정에서부터 또 한 번 놀랐어요. 호텔 방 문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열리는 시스템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기술이었어요. 조명, 커튼, 심지어 TV와 에어컨까지 음성 명령으로 조작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온 김에 좀 공부해볼까 라는 생각에 방안을 이리저리 살피며 기능을 테스트했어요.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조금 상했습니다. 일본 고급 호텔에서도 본 적 없는 이런 시스템이 한국에 먼저 도입되다니. 다음 날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차로 이동하는 동안 동료들과 NHK 방송에서 보았던 장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TV에서 본 게 정말 저기에 그대로 있을까요? 동료 한 명이 반신반의하며 웃었지만 저는 왠지 긴장됐습니다. 가이드와 함께 투어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클린룸이었어요. 클린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깨끗했으며
무언가 신성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여기는 먼지 한 톨도 허용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클린룸 내부의 습도와 온도가 0.1도 단위로 정밀하게 조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클린룸은 익숙하지만 이 정도 규모와 정밀도를 유지하는 시설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로봇들이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 모습이었어요. 자동화된 로봇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생산 공정을 매끄럽게 이어가는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작업 환경이 많은데 여기서는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자동화가 주된 방식이더군요. 제 동료 중 한 명이 이 정도면 거의 공상과학 영화 같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게 저의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들과의 기술 회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일본 기술자들이 기술적 깊이와 논리적인 설명에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회의에서 만난 삼성 엔지니어들은 저를 완전히 압도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고 빠르게 제공했습니다. 영어로 진행된 회의였는데 그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까지 더해지니 제가 준비한 내용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살짝 기가 죽은 상태로 클린룸 밖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보다 선배인 동료가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NHK 방송에서 봤던 장면들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평택 캠퍼스 투어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조명을 끄고 누워서도 삼성에서 봤던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은 삼성중공업의 조선소를 방문할 차례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선업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였고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일본이 한때 세계 조선업계를 주름잡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긴 했지만 요즘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건 조선업 정도니까 그렇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도착한 삼성중공업의 조선소, 첫 인상부터 압도적이었어요. 드넓은 부지에 펼쳐진 거대한 선박들과 초대형 크레인들이 시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제가 일본 조선소를 몇 번 가본 적은 있었지만 규모와 정밀도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가이드를 따라 조선소 내부로 들어가니 초대형 LNG 운반선 건조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크기의 선박을 본 적이 없었어요. 배를 짓는 과정은 일본에서도 잘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공정이 눈에 보이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작업의 대부분이 자동화와 최신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크레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요?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자 가이드가 친절히 설명해줬어요. 저희는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선박의 주요 구조물을 정밀하게 조립하고 있습니다. 작업 오차는 0.01 이하로 유지되고 있죠. 0.01라는 숫자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조선소에서는 숙련된 기술자들의 손길에 의존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숙련도 역시 자랑스러운 부분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기술과 시스템으로 같은 결과를 훨씬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선박에 적용된 친환경 기술이었어요. 한국이 조선업에서 단순히 규모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혁신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여기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LNG 운반선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는 사이 한국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현장 작업자들과 대화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일이 한국을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저는 그들의 태도를 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자부심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거든요. 조선소 투어가 끝난 뒤 동료들과 버스에 올라타 숙소로 돌아가면서도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평택 캠퍼스에서는 그나마 농담도 주고받았지만
이번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작게 한마디 했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았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구도 크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일본 조선업에 대한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생산량, 기술력, 시장 점유율 모두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장점은 분명히 있었어요. 정밀함, 장인 정신, 신뢰도. 하지만 그게 지금의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경쟁자였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묘한 자극을 느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저는 서울로 돌아와 회사가 준비해준 저녁 식사에 참석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내부는 전통과 현대가 섞인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했어요. 한국 전통 문양으로 꾸며진 벽과 테이블 위에 놓인 최신형 디지털 메뉴판이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속으로 감탄하면서도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저는 회사 동료들과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너무나 화려했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과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는 일본 도쿄와도 비교될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툭 던지듯 말했어요. 진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료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이번 출장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엮이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간단히 헤어지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여행용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일본 반도체 산업 전망이라고 입력했어요. 그러자 뜨는 기사 제목들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세, 한국과 대만의 기술 격차 확대, 일본의 대응은 어디에? 이런 문구들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가 놓친 게 뭘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뛰어난 기술력과 정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뒤처지고 있을까요? 변화.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변화에 둔감했던 게 아닐까? 평택 캠퍼스에서 만난 삼성 엔지니어들과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들은 어떤 질문을 던져도 명확한 대답을 내놓았고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기술자들은 자부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제 기분은 한층 무거웠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출장 어땠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동료 중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죠. 내가 말하긴 그렇지만 한국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가끔 일본이 아직 최고다라고 믿고 싶었는데 이제는 좀 더 솔직히 생각해봐야겠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출장을 다녀온 동료들과 함께 삼성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쓰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출장 중 경험한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놀랍다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일본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섰다는 걸 이렇게 쓰면 위에서 받아들일까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저도 같은 고민이었어요. 일본 회사 내부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최고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걸 깨는 보고서는 많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냥 최대한 중립적으로 써야겠죠.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더 커졌습니다. 며칠 뒤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제출되었어요.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으려 했지만 여전히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적는 데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보고서 제출 후
팀 동료들과 다시 출장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난 좀 무서워졌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뒤처질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지도 몰라요. 그 대화 후, 저는 제 자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한국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걸까? 단순히 자존심 때문일까? 아니면 진짜로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해서일까? 그날 밤, 저는 NHK에서 방송했던 한국 특집 영상을 다시 찾아봤어요. 처음 볼 때는 그저 과장된 내용일 거라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 방송에서 다룬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화면 속에서 평택 캠퍼스의 자동화 로봇이 반도체 웨이퍼를 옮기는 모습이 다시 나왔을 때 저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이걸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하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포기할 수는 없지. 우리도 변해야 해. 일본은 한때 세계를 선도했던 나라였어요. 지금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먼저 그들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주 후 회사에서 새로운 출장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이번에는 삼성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회의였죠. 처음 출장 때의 감정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난 출장에서 느꼈던 낯설음은 없었습니다. 공항의 효율적인 시스템, 택시로 이동하며 본 서울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진 독특한 에너지가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이번 출장의 첫 일정은 삼성전자와의 미팅이었지만 회의 전 자유시간이 있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간략히 탐방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스타트업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센터 내부는 마치 미래 도시를 축소해 놓은 것 같았어요. 곳곳에 위치한 최첨단 장비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젊은 창업자들, 그리고 그들 뒤에 서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기업들의 노고.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스타트업 탐방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한 스타트업 창업자와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여전히 단기 성과를 요구하는 문화가 강해요. 빠르게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크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실행하고 도전한다고 해도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면 장기적인 안정성을 잃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일본처럼 신중한 접근 방식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과 빠른 실행력은 분명 배우고 싶은 점이었어요. 실패를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일본에서 꼭 도입해야 할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삼성전자와의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 양국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회의는 끝없이 이어졌지만 피곤하기보다는 새로운 에너지가 샘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에서 굉장히 창의적이었어요. 일본이 가진 정밀함과 체계적인 방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특히 한 한국 엔지니어가 했던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만들겠지요. 그래서 도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 저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였어. 일본에서는 종종 이미 우리가 만든 게 최고니까 더 이상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끝없이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어 출장 중 느낀 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면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을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물론 여전히 일본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일정은
전통시장과 스마트시티를 함께 탐방하는 시간이었어요. 전통시장에서는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상인들이 여전히 손으로 물건을 포장하며 손님과 대화했지만 동시에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완벽히 통합되어 있었어요. 시장 곳곳에는 QR코드 결제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노점상에서도 간단히 스마트폰으로 계산이 가능했죠. 한 상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디지털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손님들도 좋아하고요. 스마트시티에서는 그 반대였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된 환경에서 인간이 얼마나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었죠. 이런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끌어안으며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한국에서 경험한 방식으로 새롭게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과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출장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 일본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나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딘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날 팀장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키 씨가 보고서를 잘 정리해줬지만 이런 변화를 회사가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특히 위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인정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안한 아이디어들이 현실화되기엔 갈 길이 멀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후 팀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출장의 성과와 삼성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많은 동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삼성과 협력하면 확실히 우리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들이 가진 자동화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 동시에 보수적인 의견도 들렸습니다. 우리가 왜 그들을 따라 해야 하죠? 일본은 일본 방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일본의 전통과 자부심을 무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유키 씨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변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니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기존의 보수적인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 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바로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따라왔죠. 하지만 작은 프로젝트에서라도 새로운 방식을 실험해 보는 건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미약했지만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작은 성공이 동료들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팀 내에서도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 더 시도해보죠. 이번에는 이런 방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회의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여전히 느렸습니다. 몇 달 후 삼성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내부적인 갈등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일부 고위층은 한국과의 협력을 일본 기술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협력 프로젝트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작게나마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빠른 변화를 이루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저를 깨닫게 해줬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처럼 도전 정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요. 물론 일본도 여전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함과 신뢰, 장인 정신 같은 것들은 일본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일본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중국인들은 몰래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음악을 들어요. 중국에서 한국 문화는 인기가 많지만 중국인들은 한국 문화가 중국을 모방하고 중국의 전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비난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오반나 카르디날레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작은 마을 출신이에요. 어릴 적부터 저는 할머니의 파스타 가게에서 일하며 장사의 재미를 알았죠. 지오반나, 넌 언젠가 세계를 무대로 큰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후 저는 뉴욕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입사했어요. 글로벌 구매 담당자로 일하면서 저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식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 식품에 특별한 관심이 갔어요. 김치, 두부, 디핑소스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신세계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김치는 처음 맛봤을 때 너무 맵고 신맛이 강해서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생각나는 맛이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중국과의 대규모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즉시 자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상사는 제 열정에 놀란 듯 했지만 곧 승낙했어요. 좋아, 지오반나 하지만 조심해. 중국은 생각보다 복잡할 거야. 그때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제 머릿속은 이미 중국에서의 성공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주신 오래된 타로카드로 점을 쳐봤죠.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라고 소리쳤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카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여정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타로카드는 단순히 기회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큰 도전과 시련도 함께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중국어 공부에 열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오반나입니다. 연습하다 보니 옆자리 승객이 웃으며 말을 걸더라고요. 발음이 꽤 좋네요. 중국에 가세요? 그렇게 알게 된 그는 한국 사업가였어요. 중국도 좋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국도 방문해보세요. 아시아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엔 오직 중국에서의 성공만이 가득했으니까요.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문화 충격에 빠졌어요. 거대한 빌딩들, 복잡한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들리는 시끄러운 중국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지오반나, 넌 할 수 있어.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랐죠. 그때 제 가방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할머니의 타로카드였죠.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아이고. 놀랍게도 한국어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비행기에서 만난 그 한국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즐거운 중국 여행 되세요. 저도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고 호텔로 향했죠. 첫날 밤,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제가 꿈꾸던 비즈니스의 성공이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시작된 현실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는 중국 파트너들의 모호한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어요. 우리는 이 제안을 신중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단순히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모호함이 비즈니스 진행을 크게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의 시간이 자주 변경되고 약속된 문서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중요한 계약 조항에 대해 논의하던 중 큰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합의했다고 생각한 부분이 사실은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오반나 씨, 우리는 그 조항을 단순한 제안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본 것은 아니에요. 라고 중국 파트너가 말했을 때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추가 회의와 협상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중국 비즈니스 문화의 복잡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관시라는 개념 때문에 일이 전혀 진전되지 않기도 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정부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였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준비한 전략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발표되어 우리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복잡함과 불투명성에 점점 지쳐갔어요. 처음에 느꼈던 흥분과 기대는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불안과 의구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밤 호텔방에서 그날의 사건들을 정리하며 저는 자문했어요. 과연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걸까? 우리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시장의 잠재력은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을 안고 저는 다음 날의 회의를 준비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베이징에서의 출장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저는 업무 외 시간에 중국의 일상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제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거리의 청결 상태였습니다. 뉴욕에 비해 훨씬 더럽다고 할 순 없었지만 사람들의 행동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한 중년 남성이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침을 뱉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정상적인 행동인가요? 라고 옆에 있던 현지인에게 물었지만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그날 이후로도 자주 목격되었고 매번 제 마음은 불편해졌어요. 마치 제가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번화가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길가에서 배변하게 하는 걸 보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갔지만 저는 그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흔한 일인가요? 라고 제 중국인 동료에게 물었을 때 그는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많이 나아진다고. 도대체 예전엔 어땠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통 상황도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차들이 거의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매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건너던 중에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어요.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생명이 이렇게 하찮게 취급받는 것 같아 화가 났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중국의 공공질서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호텔로 돌아올 때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에 저는 제대로 식사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무시하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가서 화를 내고 싶었지만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주저했어요. 결국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 프로젝트를 포기할까 고민했어요. 제 꿈이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의외의 경험을 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한 젊은 중국인이 다가와 영어로 도움을 제안했어요. 이 경험은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친절한 경험이 오히려 예외적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에 더 큰 씁쓸함이 밀려왔죠. 매일 겪는 불편함과 문화적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에서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 되어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고향 이탈리아의 거리를 떠올렸습니다.
질서 정연하고 깨끗한 거리,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 그리움과 함께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떨까? 중국만의 특수한 상황일까? 아니면 아시아 전체가 이럴까? 이 생각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한국 사업가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아시아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말이 이제는 구원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즈니스 미팅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아침 일찍 회의실에 도착했지만 중국 파트너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 1시간.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그들의 모습은 없었어요. 저는 그들의 지각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짜증을 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체증이 심했어요. 라는 가벼운 사과와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에 저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게 과연 교통체증 때문일까? 아니면 그들에게 시간 개념이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어요. 복잡한 계약 조건을 설명하려 했지만 중국 파트너들은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중국어로 속삭이며 때때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제 설명 중에 뭔가 이상한 게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아니요, 계속해주세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중국 파트너들은 갑자기 회의를 중단하고 나가버렸어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말이죠.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점심도 거른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술 냄새가 났어요. 점심에 약간의 백주를 마셨어요. 라며 그들은 웃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오후 회의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중국 파트너들은 계속해서 주제를 벗어났고 결정을 미루기만 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상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계약 초안이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중국 파트너들은 갑자기 새로운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조항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정부 정책 때문에 저는 황당했어요. 그 정책,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그들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아직 시행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곧 시행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매일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쓰면서 점점 더 지쳐갔어요. 시간이 지나도 진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꿈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고 현실은 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문득 비행기에서 만났던 한국 사업가의 말을 떠올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저는 용기를 내어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상황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 관심이 갔습니다. 이 요청을 보내면서 저는 처음으로 중국 이외의 대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로부터 답장이 왔을 때 저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지오반나, 한국 시장이 유망해 보입니다. 서울에서 몇몇 기업들과 미팅을 잡아놨어요. 이 소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변화의 기회, 새로운 시작. 제가 기다려온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마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베이징을 떠나는 날 중국 파트너들과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대체 왜 한국 같은 나라를 간다는 거죠? 후회하고 곧 돌아올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시 오고 싶진 않아 라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 시스템, 질서 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아시아의 또 다른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미팅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잡혀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는데
놀랍게도 한국 파트너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나요? 당황해서 물었더니 그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희가 일찍 왔을 뿐입니다. 편하게 준비하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명확한 프레젠테이션, 직접적인 질문과 답변,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마치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한국 파트너 중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오반나 씨,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좋아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라서 놀랐어요.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중국에서 오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랬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랜 여정 끝에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어진 며칠 동안의 미팅에서도 이런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투명한 계약 조건, 명확한 의사소통,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이 모든 것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한 주가 지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미래가 보여요. 다행히 회사도 동의했고 저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며 본격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면서 저는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어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이 마치 제 미래를 비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것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오반나, 넌 언젠가 세계를 무대로 큰 사업을 할 거야.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주말, 저는 도시를 탐험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에 올랐을 때 처음으로 한국의 공공질서를 체감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와, 여기선 새치기가 없네라고 중얼거렸더니 옆에 있던 한국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건 비매너예요.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중국에서 겪었던 혼잡함과 무질서를 떠올렸어요. 그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쓰레기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호기심에 한 카페에 들어가 물어봤죠. 쓰레기는 어디에 버리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대부분 집에 가져가서 분리수거해요. 환경을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도 이제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써야겠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환경의식이 여기서는 일상이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차들이 보행자를 위해 확실히 멈추는 거예요. 중국에서의 아찔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문득 옆에 서 있던 꼬마가 빨간불인데도 건너려는 걸 봤어요. 엄마가 아이를 잡으며 말했죠. 규칙을 지켜야 해 그래야 모두가 안전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니 어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규칙을 지키는구나 싶었어요. 한 주 동안 출퇴근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공공의식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불필요한 전등을 끄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질서정연한 도시의 모습,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 이런 모습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환경에서라면 비즈니스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면 마치 천국과 지옥의 차이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제 의지로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 공원을 산책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요가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원봉사로 공원을 청소하는 학생들을 보며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습니다.
나도 이 도시의 일부가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은 제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문화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용이었지만 곧 그 안에 담긴 깊이 있는 메시지와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책임감, 동료애, 그리고 국가에 대한 헌신. 이런 가치관이 실제 한국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한국 동료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드라마가 과장된 면도 있지만 기본적인 가치관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중국에서 봤던 드라마들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그곳의 드라마는 종종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만을 그리는 것 같았거든요. K-팝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BTS의 노래를 들으며 가사를 해석해보다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아실현,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꿈을 향한 열정. 이런 주제들이 전 세계 청년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중국의 대중문화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진정성과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득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도 한국 문화는 인기가 있었지만 동시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한국 문화가 중국을 모방하고 있고 중국의 전통을 해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정작 중국인들은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들었죠.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한국 문화의 매력은 단순히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와 메시지에 있었던 거죠. 한국 문화에는 보편적 가치와 현대적 감각이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에 자신 있게 선보이는 자부심. 이런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여러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문화적 자부심이 단순한 국수주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가치를 믿으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런 태도가 바로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비즈니스에 대한 제 시각도 변화했어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를 교류하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회사의 제품들도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제품이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제 호텔방 책상에 앉아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야. 나는 문화의 중개자, 가치의 전달자가 되어야 해. 이 생각은 제게 새로운 열정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에서 배울 것이 아직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배움이 제 비즈니스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6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드디어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양국의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제품 라인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김치와 이탈리아의 파스타를 결합한 퓨전 요리 상품군이었죠. 이 아이디어는 제가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린 것이었어요. 계약 체결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한국 파트너사의 대표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오반나 씨,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죠. 우리도 이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힘들었거든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 신뢰, 존중, 효율성, 그리고 문화적 이해, 이 모든 것이 이 순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계약 체결 후 열린 축하 파티에서 한국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오반나 씨, 처음 오셨을 때와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멀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 대화를 나누며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중국에서의 좌절감, 한국행을 결심했던 순간, 그리고 이곳에서 경험한 수많은 놀라움과 깨달음.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의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문득 할머니의 타로 카드가 생각났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정말 제 인생이 큰 바퀴를 돌아 새로운 지점에 도달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남산공원을 산책했어요. 아침 운동을 하는 시민들, 등산하는 노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광경이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온 시간을 되새겨보니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느꼈던 질서와 효율성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점차 한국의 공공의식과 시민 정신에 감동받아 제 자신도 변화하기 시작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문화와 예술을 통해 이 나라의 정신을 이해하게 된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어요.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 장기 주재원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이곳에서 배울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빨리 떠나고 싶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감정이었죠. 저녁에는 한국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나눴어요. 누군가 물었죠. 지오반나 씨, 정말 여기서 오래 살 생각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알겠어요. 제가 찾던 기회, 제가 되고 싶었던 사람, 그 모든 것이 여기 있다는 걸요.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을 느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 이 도시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지오반나. 넌 곧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여정을 시작할 거야. 벌써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어가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요. 이 글을 쓰고 있자니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중국에서의 좌절감, 한국행을 결심했던 순간, 그리고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놀라움과 기쁨까지.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소중한 조각들이 되었어요. 1년 전 저는 그저 외국 기업의 구매 담당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했죠.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던 건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곳 사람들 덕분이에요. 중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좌절시켰다면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한국의 질서적 연함과 효율성,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공공의식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남산공원을 산책하고 지하철에서 질서 있게 줄을 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제 삶의 질을 얼마나 높여주었는지 모르겠어요.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과 혁신에 대한 열정은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교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욱 강해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저는 제 꿈을 이루어가고 있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와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